안녕하세요. 가제트 저널 리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된 서울 이촌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여러분 좀 뜸하죠? 계속 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늘고 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참 질깁니다. 아니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요즘 이제 세대가 아무리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틀리고 챗GPT가 또 많은 걸 해주잖아요.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 같은 걸 물어봐요.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한 본 리제너레이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페리오스티움의 역할에 대해서 챗GPT에 물어보면 또 잘 가르쳐줘요. 질문을 좀 자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원하는 답을 궁금해하던 거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제 배웠던 식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어를 좀 리뷰한다든가 케이스를 모아간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뭐 힙합이나 이제 R&B 뭐 그런 음악이 대세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레드 제플린 세대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락 음악을 듣던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던 밴드 중에 90년대 얼터너티브 음악을 전성기에 활약했던 스매싱 펌킨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주축 멤버는 빌리 코건이라고 하는 보컬리스트하고 일본계 이제 기타리스트 제임스 이하하고 저는 여자가 베이스 치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디아시라는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밴드예요. 굉장히 앨범도 훌륭한 앨범을 잘 만들었어요. 이 밴드가 이제 해산하게 된 데는 물론 제임스 이하라는 기타리스트하고 디아시라는 베이시스트가 서로 이제 연인이었다가 쫑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면 안타까워요. 밴드들의 이렇게 해상과 뒷배경에는 엮였다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 밴드가 99년도에 공연을 왔어요. 제가 또 가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재밌게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제임스 이하는 왔는데 그 디아시라는 베이시스트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서로 이제 헤어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전성기에 있는 그룹이나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온 때가 아니었거든요. 스매싱 펑키스는 그때 와가지고 공연을 정말 성의 있게 해줬어요. 스매싱 펑키스 전에 제가 공연을 봤던 게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이라는 그룹의 공연이었거든요. 40분인가 50분 하고 끝났어요. 원래 걔네들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스매싱 펑키스 이 친구들은 해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스매싱 펑키스가 결국은 이제 그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 참 인상이 깊어요. 요즘과 같은 세대는 락 음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해산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봐도 이제 전호를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걸 일일이 또 정리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이제 챗GPT 같은 게 계속 나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고수해가면서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방식들이 우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여러 연구원들이 연구를 또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딘가 퍼블리시 해야 되고 그런 걸 또 누군가가 또 찾아서 보면서 임상에 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그렇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스매싱 펑키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도 공연하러 결국은 이제 제임스 이하하고 이제 빌리 코건이 다시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러 다닙니다. 요즘도 그때 앨범들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1집 시메스 스트리트 앨범부터 더블 앨범 나온 게 있거든요. 앨범 이름이 한때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멜랑콜리 앤 인피니트 새드니스, 그러니까 우울함과 무한대의 슬픔. 이거 편집 잘해주세요.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우울함과 무한대의 슬픔, 멜랑콜리 앤 인피니트 새드니스 그 앨범. 그 당시에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예요. 연애관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음악 들으면서 책상에 처박혀 앉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빌리 코건이 그때 이제 한때 이제 그만뒀지만 다시 이제 요즘도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공부 방식, 전어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식들은 가늘게나마 계속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번 했고요. 자, 이번 시간 저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치면서 트럼볼리 선생님 스터디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플랩을 릴리징하는 플랩을 어드밴스 시키는 테크닉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플랩 어드밴스먼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목에 이제 나와 있듯이 플랩 어드밴스먼트 테크닉과 페리오스티얼 수처 테크닉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본 저널은 2025년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클리니컬 임플란트 COIR에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유럽 쪽에서 나온 스터디고 유럽 선생님들하고 또 중남미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같이 짬뽕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임상 스터디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스터디를 골랐어요. 자, 인트로덕션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 같은 거 하면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의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 방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인트로덕션에 이제 두 가지 스터디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스터디를 근간으로 이번 실험을 이제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이 인트로덕션에 소개해주는 방법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분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이 허용이라는 한국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좋은 리포트를 썼습니다. 원래 2010년도에 더블 플랩 테크닉을 플랩 릴리징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더블 플랩 테크닉을 사용한 거를 저널 오브 페리오돈톨로지에 발표를 했어요. 더블 플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처음 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종류의 테크닉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더블 플랩이라는 이름 자체도 처음 이제 리포트에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름이긴 해요. 그림을 보면 이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렘볼리 선생님처럼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처음부터 뜨는 거예요. 페리오스팅이 본베드에 남고 바깥쪽 플랩이 얇아지기 때문에 따로 릴리징 인스를 주지는 않더라도 이 더블 플랩을 형성하는 것 자체로 플랩 릴리징이 되는 거예요. 이 트렘볼리 선생님과의 다른 점은 지금 보면 페리오스티움에도 버티컬 인스를 줘서 이제 싹 잘라버렸잖아요. 저렇게까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저기다가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버티컬이면 버티컬, 호리존탈이면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하신 거예요. 물론 멤브린과 본그래프트는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플랩 릴리징의 플랩 어드밴스먼트 테크닉의 하나의 일환으로 발표를 하셨다가, 요건 임상사진입니다. 임상사진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뒤에 모디파이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2015년에 하나 또 테크닉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태리의 론다 선생님이 이거보다 이전에 브러싱 테크닉이라는 거를 먼저 발표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테크닉이에요. 거의 비슷한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컨벤셔널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한번 쫙 주고, 그게 이제 B번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레이드의 각도를 바꿔서 위아래로, 영어 표현으로는 브러싱 혹은 스위핑 모션이라고 그래요. 위아래로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버들을 끊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랩이 늘어나는 거예요. 브러싱 하는 방법들이 지금 D번이나 F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론다 선생님 테크닉과는 조금 다른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A번 그림입니다. 내면 페리오스팀을 한번 블레이드 각도를 또 세워가지고 깊게 인시전을 한번 또 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릴리징을 해서 플랩을 당겨보면은 컨벤셔널한 릴리징 테크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당길 수 있고 플랩 텐전이 줄어들고 노출 확률도 줄어들고, 그런 테크닉을 이 선생님이 발표를 한 거예요. 허영 선생님이 테크닉은 이 모디파이드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 이전에는 여기에 기조가 된 이제 더블 플랩 테크닉이 있었다.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트로덕션에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테크닉이 스타이그만 선생님의 페리오스탈 포켓 플랩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트롬벨리 선생님의 테크닉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버티컬 인시전은 좋지만 저 페리오스티움 쪽에는 버티컬 인시전은 안 좋죠. 붙어있게끔 디태치만 살짝 시키고 좌우가 이제 버티컬 인시전 없이 잘 붙어있게끔 저렇게 포켓을 맞는 거예요. 거기다 본그래프트를 넣습니다. 이게 트렘볼리 선생님과 다른 점은 스타이그만 선생님은 페리오스티움 쪽은 저렇게 두고 그냥 본그래프트 채워놓고 저 상부 부분은 본그래프트가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는 멤브린을 사용하신 거예요. 콜라겐 멤브린을 사용해서 저기를 커버를 해주고 포켓 플랩을 만들면서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만들었으니까 저거 자체가 플랩을 어드밴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플랩이 얇아져 있으니까. 트롬볼리 선생님 테크닉과 거의 비슷한 테크닉을 한번 발표하신 다음에 2021년도에 뮤코잘 디태치먼트 테크닉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저 그림을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죠. 저걸 한마디로 이제 잘 요약을 해보면은 페리오스티움 베드를 훨씬 더 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했다면 이번에는 그 머슬 파이버들을 다 끊어내면서 페리오스팀을 훨씬 더 얇게 만들고 그거를 약간 변형된 테크닉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또 가르쳐줘요. 놀랍죠 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저렇게 페리오스팀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조금 더 릴리징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멤브린도 여기서는 이제 상부에는 썼는데 버칼 쪽에는 페리오스팀만 대고 멤브린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H번에 보면은 본이 일정하게 생기지 않아요. 좀 두꺼운 전인데 컨케비티가 있는 부분이 있죠. 스페이스 메이킹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고, 스타이그만 선생님이 그 이전에 포켓 플랩이라고 하는 그 테크닉을 리포트 하신 거를 잘 보잖아요. 멤브린을 저 바깥쪽에는 되지 않아서 그런지 본그래프트가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리엔트리 사진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 방법들은 우리가 임상으로서 임상에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연수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브러싱 테크닉이라든지 더블 플랩 만드는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수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제트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려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우리가 GBR 할 때는 파티큘레이트 본과 멤브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콜라겐 멤브린도 그렇고 파티큘레이트 본도 그렇고 단점이 있죠. 운드 스테빌리티가 마냥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무너지는 거예요. 컬랩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가제트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미르마리 선생님 스터디도 중간중간 언급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그 컬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럭본 그래프트를 쓰든지 LCA 콜라제네이티드 본이라는 거, 이거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라서 쓰는 테크닉. 이거 원광대에서 스터디한 거 이제 리포트 나와 있는 게 이제 좋은 것들이 있죠. 멤브린을 직접 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멤브린이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테크닉들은 어려워요. 사실 테크닉 좀 센시티브하고, 그다음에 멤브린을 고정한 테크닉만 해더라도 이게 항상 다 고정할 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페리오스티얼 수처 테크닉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리포트에 나온 게 2010년도인가 그 유명한 닥터 어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리포트에 케이스 리포트식으로 냈는데, 그 사람이 또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이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수련을 마치고 누군가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 그때 국내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하던 테크닉이거든요. 그게 벌써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면 리포트가 좀 늦게 돼서 그렇지 꽤 오래된 전통적인 테크닉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플랩 어드밴스먼트 테크닉과 이 페리오스티얼 수처 테크닉을 사용해서 동시에 이 결과를 보겠다는 거. 뭘 보느냐? 플랩 어드밴스먼트 테크닉이 그래프트, 쌓아놓은 그래프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또 페리오스티얼 수처가 그 그래프트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그걸 보는 것이 이번 스터디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얼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클리니컬 스터디는 아니고요. 돼지를 사용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이제 턱뼈, 연수회 때나 그러면 돼지 턱뼈 많이 쓰잖아요. 그걸 사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각 군마다 이제 개체수는 17개씩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하나는 그 스타이그만 선생님의 뮤코사 디태치먼트 테크닉으로 플랩을 릴리징 한 거고요. 거기에다 페리오스티얼 수처를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허영 선생님의 모디파이드 페리오스티얼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 그건 뭐 브러싱 테크닉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페리오스티얼 수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의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지 본이 얼마나 이제 잘 유지되는가,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요것은 저런 그 뮤코사 디태치먼트 테크닉이라든지 페리오스티얼 릴리징 인시전, 모디파이드 페리오스티얼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은 플랩을 열면서부터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풀스크린스 플랩을 다 열고 본 그래프트하고 다 한 다음에 플랩을 이렇게 째는 게 아니고,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플랩을 열 때부터 릴리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다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스탠더다이즈드 된 디펙트를 2월 타입으로 만듭니다. 저 죽은 사체에서 저런 하는 거니까 만들기도 쉽겠죠. 솜맨 임플란트 4/11mm 짜리를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GBR을 합니다. 이 동물 죽은 데다 하는데 저 비싼 바이오가이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호리존탈 디펙트보다 2mm 정도 더 오버 오그멘테이션 되게끔 오버 컨투어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그래프트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바이오스에다가 레디오 오페이크한 물질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나온 임상 사진입니다. 딱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차이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 이게 테크닉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 부분에 페리오스티얼 수처를 좌우에 2개씩 했네요. 자, 그럼 페리오스티얼 수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그래도 대부분 선생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설측, 팔라탈이나 아니면 링괄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버칼 페리오스티움을 꽂고 나오는 일종의 허리존탈 매트릭스 수처인 거예요. 링괄 플랩과 버칼 페리오스티움의 허리존탈 매트릭스 수처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플랩을 뚫고 나와서 내면의 페리오스티움을 잡고 들어가는 이런 식입니다. 이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릴리징을 주거나 파셜 시퀀스 배드벨을 형성하면 그 밑에 하단 부분을 잡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부 플랩을 풀 시퀀스로 뜨는 게 아니고 내면의 페리오스티움만 잡고 올라와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런 페리오스티얼 수처 테크닉을 하면 확실히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 본 그래프트를 잡아주는 능력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할 때는 이제 텐전을 쟀다고 그래요. 0.1N의 텐전이 그 이하의 텐전이 있으면 플랩을 닫고, 텐전이 그 이상 남아있으면 조금 더 릴리징을 해서 플랩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0.1N의 기준은 뭐냐? 볼크하르트라는 사람이 2010년 클리니컬 오랄 임플란트 리서치에 휴먼 클리니컬 스터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플랩 텐전에 대해서 뭐 수처별로 아니면 뭐 릴리징 텐전에 비해서 텐전별로 연구를 꽤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스터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텐전이 0.01에서 0.1뉴턴 정도 있으면은 플랩이 벌어지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됐고요. 텐전이 0.1뉴턴 이상 남아있었을 때 그냥 그대로 수치하면 한 40%가 플랩이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 0.1뉴턴 수치를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스터디별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0.1뉴턴이 어느 정도 힘인지 감이 오세요? 저런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또 가르쳐줘요. 휴대폰 액정 화면을 터치하는 정도가 0.1뉴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힘이잖아요. 그 정도로 릴리징이 되게 패시브하게 닫아야 터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험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이건 CT로 볼 거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뭐 플랩을 닫기 전에 한번 찍고 이제 플랩을 닫은 다음에 한번 찍고, 그레이프트가 얼마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느냐, 호리존탈 본 스크니스는 얼마나 남아있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플랩이 얼마나 늘어났고 소프티슈의 두께 같은 소프티슈의 특징은 어떻게 됐고,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하늘색 박스로 된 거는 플랩을 클로어하기 전에 본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나, 그걸 보는 거고요. 저기 보면 약간 핑크빛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저런 갈색 비슷하게, 연한 갈색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플랩을 수초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오그멘트 되는 양이 남아있느냐,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딱 보시다시피 연한 갈색으로 있는 게 훨씬 작잖아요. 4개의 실험군이 있었는데 4개의 실험군 다 연한 갈색으로 있는 게 다 작습니다. 그만큼 플랩을 클로즈하면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저 정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표는 실질적으로 릴리징 테크닉에 의해서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에 2개, 미코잘 디태치먼트 테크닉과 모디파이드 페리스티얼 릴리징 수준이 위에 상단에 2개가 있죠. 2개를 보면 수치가 차이가 없어요. 플랫폼 레벨 0이라고 쓴 게 플랫폼 레벨이니까 항상 거기서는 한 20% 정도 묻어졌고 1mm 하방에서는 한 15% 정도 묻어졌어요. 플랩 릴리징 테크닉만으로는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하지만 페리오스텔 수초 테크닉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페리오스텔 수초를 안 한 경우에는 플랫폼 레벨에서는 30% 이상, 1mm 하방에서는 20%가 무너졌는데 페리오스텔 수초 테크닉을 해줌으로써 그 수치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페리오스텔 수초 테크닉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개개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모디파이드 페리오스텔 릴리징 테크닉을 놓고 볼 때 페리오스텔 수초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상단에 나와 있죠. 역시 페리오스텔 수초를 한 것이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 반 이상 줄여주었고요. 같은 뮤코잘 디태치먼트 테크닉을 이용한 그룹에서 페리오스텔 수초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역시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은 돼지 턱뼈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크게 의미가 있느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플랩을 늘린 양은 페리오스텔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을 쓰건 모디파이드 테크닉이요, 뮤코살 디태치먼트 테크닉을 쓰건 한 8.3mm로 동일했고요. 케라티나이 티슈의 양이라든지 플랩의 스크니스가 돼지 사체를 이용해서 그런지 술전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 차이가 그렇게 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임상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디스커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 플랩 릴리징 테크닉 모두 플랩을 충분히 늘릴 수는 있었고 그래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트가 이제 잘 안정화되게끔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페리스티얼 수초 테크닉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테크닉이 멤브린을 어떤 직접 고정을 하거나 바이오스 콜라겐을 L-쉐입으로 잘라서 쓰거나 그런 테크닉까지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페리스티얼 수초 테크닉이 어느 정도는 효과는 인정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트가 이제 무너지는 양을 도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거고요. 미르마리 선생님의 스터디에서 보면은 아무 고정을 안 하면, 멤브린 고정 안 하고 그냥 봉 파티클 얹고 멤브린만 덮으면 한 40%, 많게는 한 50% 정도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 반 이상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 20%, 이 스터디에 나온 뭐 15%, 저 뭐 30%,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그 양을 보면은 역시 미르마리 선생님 스터디에서도 뭔가 고정을 해주면 반 정도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이번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을 안 해준 것보다는 페리오스텔 수초로 이제 고정을 잡아주면 무너지는 양을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다. 뭐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페리오스텔 수초 테크닉의 임상 결과는 어떤가? 이거는 이제 제 강의 노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인용을 해봤는데, 전통적으로 잘 이제 인용이 되는 스터디가 저 스타벌러 선생님 스터디, 하방에 저 페리오스티움 릴리징 시즌 중 하방에다가 저 수초를 잘 고정을 하면 전체 텐전을 한 87%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임상 스터디들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mm 내외로 허리존탈 본 게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멤브린 픽세이션 테크닉을 하는 것보다는 저 수치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통 멤브린을 직접 고정하는 테크닉들은 한 5mm 정도까지 이렇게 허리존탈 본 게인을 얻는 경우들이 리포트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수치가 적은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직접 비교한 스터디는 아닐까요? 이런 스터디들이요 중동 쪽에서 많이 나와요. 네 번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선생님 스터디들은 이란에서 나온 거예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관계 좋지 않지 않나? 관계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런 스터디들이 나오지? 놀랐습니다. 저 스터디가 놀라운 건 또 보면은 이란 내 자국 본그래프트냐 멤브린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이란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손재주도 좋고 똑똑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런 스터디들도 한번 임상 스터디 가볍게 읽어보기는 좋습니다. 풀랩 릭스텐전에 대한 내용들은 그동안 리포트에 많이 나왔죠. 이 테크닉을 쓰고는 얼마 정도 풀랩을 늘릴 수 있다는 약간의 뭐 그냥 뭐 케이스 리포트식이긴 합니다만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나온 저 오가타 선생님 스터디는 컨벤셔널 릴리징 인시전과 이제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 임상 스터디입니다. 저런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나온 스터디들은 휴먼 클리니컬 스터디를 해서 각각 릴리징 테크닉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풀랩이 늘어나고 노출률은 얼마가 되며 동일한 그룹의 후속 스터디에서는 허리존탈 본 오그멘테이션의 결과까지 잘 이게 스터디한 임상 스터디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벤셔널 릴리징 인시전 테크닉보다는 변형된 방법들, 브러싱 테크닉이라든지 더블 플랩 그런 것들을 분명히 사용하면은 확실하게 텐전도 줄어들고 노출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디스커션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티슈의 특징,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지 케라티나의 티슈 양에 따라서 어떤 결과 차이를 못 냈다고 나와 있는데 죽은 동물 사체를 가지고 한 거고 술전 조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보면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술전 소프트 티슈 컨디션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베스티블이 너무 낮다든지 스카 티슈가 있다든지 케라티나의 티슈는 거의 없고 뮤코제만 남아있다든지 플랩이 너무 얇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임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크하르트 선생님 0.1뉴턴에 대한 텐전의 그 기준에 대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본그래프트의 안정성에 기여한 건 페리오스탈 수조 테크닉이고 플랩 릴리징 방법은 본그래프트 스테빌리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말한 두 테크닉 모두 플랩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리오스탈 수초 테크닉의 곁다리로 이제 플랩 릴리징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페리오스탈 수초 테크닉에 대한 부가적인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스터디를 하나 더 참고를 했습니다. 이건 2024년 12월 달에 CIDRR에 나온 그 스터디가 되겠어요. 중국 쪽에서 나온 스터디인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먼 임상 스터디예요. 그래서 꽤 스터디는 잘했습니다. 우리가 본그래프트의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한 데가 상악 전치부거든요.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 왼쪽 위에 그림은 본그래프트와 멤브린만 덮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페리오스탈 수처만 한 것이고 왼쪽 하단에는 멤브린을 고정한 것이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멤브린을 직접 고정한 거 플러스 페리오스탈 수처 테크닉을 한 거예요. 그 네 가지 각각 다른 방법을 했을 때 본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그걸 본 거예요, 이 스터디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중국 쪽에서 나왔지만 스터디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결과는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엔트리시에 얼마나 무너졌나 이걸 본 거기 때문에 수치하고 나서 바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다 써놨습니다. 이제 실험군이 어떤 건지. PS가 페리오스탈 수처, P는 이제 멤브린을 직접 고정한 것이고요. 딱 보시면 퍼센티지를 보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존탈 본러스 퍼센티지를 보면 픽세이션을 안 한 경우는 다른 스터디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반 정도 50% 가까운 그래프트 로스를 보이는 반면에 페리오스탈 수처를 하거나 핀을 한 것이 확실히 그 그래프트 로스량을 줄여줍니다. 더군다나 핀으로 고정하고 페리오스탈 수처를 같이 한 경우가 가장 그 로스량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정도 되니까 괜찮은 거죠.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mm 하방에서는 10%, 플랫폼 롭에서는 한 20%.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래프트하고 멤브린만 덮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저게 그래프트 로스량을 줄여준 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운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임상 스터디 보면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림만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림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심한 디펙트는 아닌 것 같아요. 임상 사진 그림이 있는데 멤브린 픽세이션하고 페리오스탈 수처를 같이 한 그 케이스를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상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오스탈 수처 테크닉은 제가 예전에 아주 이제 초창기 때부터 저도 배웠던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멤브린을 직접 이제 고정하기 전까지는 그것만 주구장창 썼습니다. 정말 이거는 원월 디펙트잖아요. 아주 리지드한 멤브린을 쓰고 페리오스탈 수처를 잘 하면은 이거는 뼈가 잘 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사진을 제가 좀 자세히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감히 제가 트럼블러 선생님이랑
제품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세히 찍었어요. 저렇게 노출도 안 되고 힐링이 잘 됐지만 아까 이 DI-SNS가 스레드 노출이 많았던 소구치 임플란트를 보시면 하단은 분명히 두꺼워졌어요. 플랫폼 레벨에는 뼈가 플랫폼 상방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잖아요. 페리오스티알 수처 테크닉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보다 덜 된 케이스들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리엔트를 해보면 요거밖에 뼈가 안 돼? 왜 이 스레드가 비쳐 보이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제 예전부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아무리 리지드한 멤브레인을 쓰더라도 멤브레인을 직접 고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거죠. 이런 리포트들이 예전부터 나왔으면 저도 그때 많이 좀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고요. 얇은 본 위드스를 볼 수 있고요. 플랩 릴리징 테크닉의 일환으로 더블 플랩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오스티움을 저쪽에 남기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두 개의 층의 플랩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페리오스티움 쪽에는 버티컬 인시전을 주지 않고 붙어 있게끔, 양옆에 잘 붙어 있게끔 저렇게 형성을 하는 거죠. 저게 이제 릴리징 테크닉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신고 많은 이제 DI-SNS가 생겼을 때 멤브린을 고정도 하고 페리오스티알 수처를 같이 해서 온갖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다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쇼텀하게 보는 거는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름 제가 이게 리엔트리를 하고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저렇게 버칼 쪽에 생긴 뉴본이 실제 본으로 이제 바뀌는 게 좋겠죠. 저 7번 쪽에 예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제 관찰해 봤고, 저거는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CT를 찍어 보면 버칼 쪽에 허옇게 쌓여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엑스레이만 봐가지고는 저게 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이제 롱텀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한 재작년에 찍은 건데 한 지금 7년째 이제 보면은 버칼 쪽에 보면은 아까 사진, 조금 전 사진에는 이제 허옇게 보이던 것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라미나듀라가 생기고 크리스탈 화이트 코티칼 라인이 생기고 트레베킬러 패턴이 생기고, 그리고 임플란트 플랫폼 위쪽으로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정도 방사선에서 보면 이건 리얼 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연장선으로 플랩 릴리징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변형된 방법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부가해가지고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키는 방법 중에 다른 테크닉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페리오스티알 수처에 대한 효과를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테크닉적인 면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아주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